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 산림과학과 윤태경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 산림과학과 재학 중인 17학번 원치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한번 화면을 공유를 해볼까요? 네, 지금 다음과 같이 산림 현장 조사 및 실내 실험과 관련된 안전 매뉴얼, 안전 교육을 하기 위해서 네. 다음과 같은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녹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원채윤 학생을 게스트로 모신 이유가 뭘까요? 저 역시도 이번에 산에서 일을 하면서 좀 안타깝게도 좀 다친 기억이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교수님이 한번 저한테 한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최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여름방학 때 산림과 관련된 산림조사, 토양조사를 하는 기관에서 2개월 동안 인턴을 아주 열심히 잘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아주 큰 사고는 아닐지라도 소소한 사고들이 좀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해보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도 안전에 대해서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자리에 모셨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장 조사를 하면서 과거에 여러 가지 사고를 직접 경험해보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경험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안전의 중요함, 특히 실제 이 영상을 볼 산림 분야에 계신 혹은 나중에 산림 분야로 진출할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 위주로 안전 교육을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보통 이 안전 교육과 관련되어서 학교에서도 법정 교육으로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긴 합니다. 네. 아마 또 기관에서도 네.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뭐 기관에서 안전 교육 같은 거 겪어본 적 있나요? 저희는 따로 제가 이제 할 때는 이미 그 전에 해서 저희는 이제 산불 방지 약간 이런 예방 그것만 들어서 따로 저는 못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이제 법정 의무 교육으로서 안전 교육을 들으면은 네. 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업무랑 네. 잘 안 맞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 있어요. 네, 뭐 맞습니다. 여기 기관에서 어떤 안전 교육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학교에서 안전 교육하면 실험실 안전, 네.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물론 제가 연구 활동 같은 경우에도 화학 물질 실험실 안전도 저에게는 해당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현재 우리 상지대학교 산림과학과에서 실험실 화학 실험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안전 교육이 뭐 아주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못해도 의미가 많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산림과학과 학생들이 현장에 갔을 때 겪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을 좀 제가 제 경험에 바탕을 둬가지고 이 산림 조사, 산림 작업에 특성화된 안전교육 자료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 안전교육은 현재 제 계획으로는 2번에 걸쳐서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만요. 네, 오늘은 총론으로서 안전사고 현황 및 관리 방안, 좀 큰 틀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관리 지침, 관리 방향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또한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저의 적지 않은 경험들을 녹여서 또 채윤 학생의 적지 않은 경험들을 녹여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그 이후에 오늘 이후에 한 번 더 안전교육 자료를 만들 텐데 그때는 강론으로서 좀 분야별로 산림 작업, 야생동물, 음주 흡연, 운전, 보행자, 등산 등반, 화재, 실험실 각 분야별로 또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이고요. 그 각각의 자료들은 여기 상지대학교 산림 생태연구실에 있는 학생들이 분담을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총론입니다. 올해에도 안전과 관련된 좀 비극적인 사고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항상 안전사고는 뭐 피하려고 해도 분명히 어딘가 있긴 마련이죠. 네. 그랬을 때 올해 좀 사고와 관련돼서 크게 뉴스가 났던 것이 제 기억이 맞다면 이 2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평택항 대학생 사망 사고고 하나는 한강 대학생 실종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 평택항 대학생 사망 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처럼 컨테이너에서 나무 조각 제거 작업을 하다가 컨테이너에 있는 뭐 구조물, 날개가
떨어져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깔려가지고 사망한 사고고요. 한강 대학생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에 대해서 좀 논란은 있긴 하나 사망 원인에 대해 그 사고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형사사건이라기보다 그 친구가 네. 뭐 살인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것을? 뭐라 말을 딱 단정짓기는 어려운 것 네. 같습니다. 여튼 의혹들이 있기는 하나 현재 공식적으로서는 뭐 실족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 또 그 음주로 인한 음주 상황에서 실족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고 그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정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사고들이 항상 따라다닐 수가 있고요. 이러한 안전사고는 특히 산업 현장에서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은요, 전체 882명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882명이면은 1년이 365일이니까 하루에 2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거네요. 그것을 유형별로 보면은 떨어짐 328명, 좀 수치는 약간씩 다릅니다만은 한 떨어지는 것이 30에서 40% 정도가 있고요. 또 끼이는 경우가 한 10% 정도, 지게차라든지 그런 것에 부딪히고 깔리고 교통사고가 나고 물체에 맞고 낙하물 사고, 그 다음에 화재에 의한 사고, 유해가스, 사업장의 교통사고, 그 밖의 형태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론 뭐 저라든지 채윤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이 영상을 시청할 많은 학생들이 나중에 뭐 좀 산재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뭐 모르죠. 근데 제가 나중에 뭐 교수로서 뭔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잘려서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람이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아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는 않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는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특히 이제 산림 분야에서도 산업 안전사고, 산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네. 한번 자료를 볼까요? 2010년에서 2017년 사이에 이건 건수는 없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유형별로 안전사고의 발생 빈도를 보면은 일단 절단, 배임, 찔림이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대충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 추정할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무를 벌목하는 과정에서 기계톱에 의해서 뭐 찔리거나 베이거나 하는 사고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깔림, 뒤집힘도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나무에 깔리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바위 같은 것에 깔리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네. 또 넘어지기도 하고, 산이라고 하는 것이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또 물체에 맞기도 하고, 뭐 위에서 굴러 들어온 돌에 맞거나 아니면 나무를 옮기는 과정에서 톡 하고 맞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부딪히고 떨어지고 불균형, 여러 가지 이제 안전사고 유형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화면이 작아서 확대를 해볼게요. 소나무 벌도목 절단 작업 중 기계톱의 배임. 이거는 참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네. 생각보다 의외로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벌목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게 기계톱이 끼었나 봐요. 네. 그것을 빼는 과정에서 어떻게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체인은 작동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허벅지가 베이면서 과다출혈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또 옆에를 보면은 이것은 벌도목에 깔려서 사망한 사고가 2021년 2월 24일에 있는 사고입니다. 따라서 나무를 베어냈는데 이게 떨어지고 그것이 아마 뭐 굴러가면서 다른 작업자가 네. 깔리거나 부딪혀가지고 사망한 사고로 보입니다. 떨어지는 사고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렇게 높은 나무가 아닌 것 같은데 3.5, 4m 정도면은 사람 키 2배 정도니까 어렸을 때는 막 그 정도에 뛰어놀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는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몸도 옛날만큼 날렵하지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날렵해지지 않는데 나무 뭐 3, 4m에서 근로자가 떨어져서 사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분은 좀 고령자이시긴 하셨습니다. 아이고. 70세 고령자인데
조경 사다리를 이용해서 향나무 3.5m 높이에서 떨어져서 사망한 사고고요. 이렇게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또 의외로 산림이라든지 조경 분야에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이 있습니다. 혹시 뭐 들은 적 있나요? 따로 들은 적은 없고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본 게 있어서 네, 그래요. 어떤 경험이요? 그냥 이제 나무에 이제 그 길이를 측정하려고 이게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가 분명히 튼튼하게 한 줄 알았는데 밑에 토양이 약간 좀 질퍽질퍽해서 균형을 잃고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대로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주의를 한다고 해도 네. 그게 또 위험이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는 2013년도에 사방 사업을 하다가 이 굴삭기와 부딪힌 거죠. 왜냐하면 굴삭기 기사 같은 경우엔 뒤에 후방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것도 있는지 보기가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 작업자가 끼어서 사망한 사고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굴삭기 주변에도 항상 보행자라든지 지나갈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뭐 물론 안전 요원들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긴 하지만은 또 본인의 안전은 본인이 챙겨야 되기 때문에 남이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중장비 지나갈 때 네. 여기 또 식자재 마트 같은 데는 이 지게차가 막 지나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잘 보고 조심히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동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나름 안전에 신경 쓰겠지만은 또 일 하다 보면은 뭐 실수라고 하는 게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죠. 굉장히 소리가 커서 주변에서 사람이 이제 말을 해도 안 들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포크레인 작업하시는데 잘 안 들려, 진짜 코앞에도 안 들려서 네.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고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현장에서도 사고가 있고요. 지금 우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현장 작업도 있지만 또 그것을 가져와서 실내에서 분석을 하는 실험실 실험 부분도 아주 많지는 않아서 어느 정도 있거든요. 네. 최윤 학생도 그 인터넷 쓸 때 실내 실험 좀 했었죠. 네, 실내 실험도 해보기도 하고 토양 분리도 해보고, 네,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조금씩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실, 실험실에서의 안전사고도 항상 발생하고요. 보면은 실험실 같은 경우에 좀 유형은 다릅니다. 감염이 되었고, 골절, 교상, 염좌, 자창상, 절단, 찰과상, 화상, 흡입, 기타 등이 연도별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는데 또 이것을 연구기관별로, 학교별로 보면은 한 15년에서 19년 7월까지 고려대학교에서 49건, 서울과기대 48건, 서울대 46건 등등등 대학 실험실에서도 사고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볼까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뭐 선행차에 추돌한 테슬라 모델 차량으로 뭔가 자동차 브레이크 작동하는 실험인 것 같은데 네. 선행차에 추돌이 발생해서 인적 피해가 한 명 있었다고 하고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재실험을 하는 도중에 뭔가 폭발해가지고 사망사고, 인적 피해 7명에 사망 1명이 있던 좀 네.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충남대학교에서는 이 화학 실험을 한 이후에 폐액 처리, 폐수라고 해야 되겠죠. 네. 폐수라고 하는 이제 실험에 쓰고 남은 이 폐액을 버리는 과정에서 이게 뭔가 반응이 발생해서 증기가 유독한 증기가 노출되어서 그것을 옮기는 실험실 원들이 흡입을 해서 피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상지대학교, 이건 제가 의도적으로 상지대학교를 찾은 건 아니고요. 네네. 인터넷에서 연구실 안전사고 사례를 찾다 보니까 아이고. 여기 5개 기관 중에 상지대학교가 또 끼어 있습니다. 17년이네요. 이것도 폐산, 엑시드, 산인데 이걸 쓰고 남은 것을 버리는 과정에서 또 뭔가 화학 반응에 의해서 가스가 발생해서 또 이게 통이 폭발해가지고 경미한 화상과 눈수술 후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5번 고려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마찬가지로 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유해 물질이 기체 상태로 방출되어서 그 유독가스를 마시는 사고 사례가 있었네요. 따라서 이런 실험실에서도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구실, 실험실의 안전사고 요인들을 보면은 지금 이 자료에서는 5가지 정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화학적 요인, 물리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인간공학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5가지 요인으로 구분을 했고요. 그것의 내용을 볼까요? 화학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사례에서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네. 폭발하거나 기체를 흡입하거나 그런 것들이 되겠죠. 네. 또한 물리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뭔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일 텐데 종류로는 소음, 기계와 관련된 실험할 때 소음에 많이 노출되면은 그런 뭐 소음과 관련된 산재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진동이라든지 또 열에 의한 화상, 기압, 광선 등에 의한 건강재해가 발생하는 것, 그것이 물리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생물학적 요인도 의외로 간과하고 넘어가기가 쉬운데 그런 생물 실험을 하다가 주사 바늘 같은 것에 찔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곰팡이, 독소 등에 노출되어 가지고 건강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공학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체에 무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작업 자세라든지 작업량, 공구, 중량물 취급 등에 하면서 뭐 쉽게 얘기하면 허리가 삐끗하거나 디스크가 생기거나 네. 그런 것도 인간공학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저처럼 거북목이 되고 이 라운드 숄더인가요? 약간 굽어지. 네, 굽어지는 것이 또 인간공학적인 요인이 되겠네요. 마지막 5번째는 사회심리적인 요인입니다. 이거는 스트레스, 네. 과로, 스트레스가 해당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지금 상지대학교 산림생태연구실과 관련된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도출을 해보니까 화학적 요인 같은 경우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화학 실험을 어떤 화학 시약을 가지고 뭐 산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을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옛날에는 했었습니다만은 그 제가 화학 실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가지고 화학 실험은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 실험에 해당 사항이 없으나 뭐 산에서 작업할 때 아니면 토양 채를 할 때 흙먼지 같은 거 많이 마스크를 낀다고 하도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면은 산에서 작업을 하면서 옷 같은 것이 올라가지고 알레르기가 생긴다든지 네. 그런 것들 화학적 요인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뭐 이유는 알지 못하겠는데 갑자기 산에 갔다 온 이후에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밤새 가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산에서 알러지가 나면은 간단하게 약 먹으면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병원까지 안 가도 약국 가서 약 처방 받으면 금방 알러지는 웬만하면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두드러기는. 물리적인 요인은 또 우리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가서 뭐 삽질을 한다든지 네. 또 어떤 경우에는 망치질을 할 때도 있고요. 네. 또 톱질을 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물리적으로 위험 요소가 있는 것들인 거죠. 톱, 망치, 칼날 등으로 인한 상해 위험 분명히 있습니다. 생물학적 요인을 볼까요? 우리가 또 생물 실험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산에 가서 진드기, 물릴수가 있는 거죠. 진드기로 인한 발병 위험 요인이 있고요. 인간공학적 요인, 이것도 꽤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산에 가서 힘쓰고 또 산에 가서 삐끗하거나 등등. 그래서 현장에서 작업하는 도중에 삐끗해가지고 염자 삐이기도 하고 디스크가 허리 무리하게 뭐 짐을 들거나 삽질을 하거나 네. 해가지고 허리 디스크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커요. 네. 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살 날이 아직 많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사회 심리적 요인 뭐 과로를 해서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생길 수가 있는데 저는 우리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 모두가 스트레스 없이 행복한 연구실 활동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저 멀리서 이성훈 학생이 웃고 있네요. 웃음이 긍정인지 아니면 비웃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연구실 안전사고는 또 우리가 그렇게 해당 사항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는 안 하겠으나 이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labs.go.kr 여기서 연구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여기 들어가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분야별로 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는데 공통 3D 가이드 뭐 이런 것들도 있네요. 기본적으로는 이 실험 공간과 연구 공간을 분리를 하고 또 통로는 충분히 넓이를 확보해서 뭐 비상 탈출을 할 때 네. 문제 없어야 되겠죠. 출입구 확보하고 바닥은 뭐 또 바닥의 재질도
이 실험에 맞는 재질을 가져야 되고 배관 밸브 같은 거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 rex.go.kr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연구 안전 정보 시스템에서 연구실 사고 사례도 있어 가지고요. 또 이것도 한 번쯤 시간 될 때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21년도 사고 사례를 보면은 뭐 액체 질소 누출, 휠과 타이어 사이에 뭔가 또 물리적인 문제가 끼거나 네. 뭐 치이거나 한 것이겠죠. 금속성 물질에 의한 또 노출도 있을 수가 있고 베이거나 조직 절편기에 의해서 베이거나 열원 근처에서 인화성 뭐 발화 물질에 의한 화상이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멸균 작업 중 플라스크 파손으로 인한 유리병이 깨져가지고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등등의 사고 사례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연구실, 실험실 업무를 많이 한다. 그랬을 경우에 이러한 사고 사례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관련되어서 지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무인 비행기 테스트, 즉 드론 테스트를 했는데 오작동으로 인해서 열상이 발생했다라고 해요. 뭐 배터리를 연결하는 동시에 이게 갑자기 작동을 해가지고 프로펠러가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거기에 부딪히고 베이고 네. 화상을 입은 열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오프 배터리를 잘 확인해야 된다. 그런 교훈이 있어가지고요. 잘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현장에서 배터리를 많이 들고 다니면서 조사 활동을 하잖아요. 네. 또 채윤 학생도 여름에 여러 가지 측정 장비를 들고 다닐 때 네, 맞습니다. 배터리 무거웠죠. 상당히 무게가 이게 한두 개가지도 아니고 많이 붙으니까 네. 무겁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또 과거에는 사람이 가서 작업을 했다면 이제 스마트 살림이 대세가 되면서 기기를 작동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들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배터리가 필요한데 또 이 배터리에 의한 화재 위험도 과열, 폭발, 화재 사고 같은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배터리 같은의 안전 관리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담이긴 합니다만 올해 저희가 그 기계톱을 구별을 할 때 엔진톱이 아니라 즉 기름을 넣는 엔진톱이 아니라 전기톱, 충전톱을 구별을 했습니다. 네네. 또 요즘에 그 전기차가 지금 당장 아니어도 점점점 대세가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한번 전기톱을 배터리 충전식 전기톱을 써볼까 했는데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또 충전 용량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게 네. 오래 작업은 안 되고 네. 항상 충전하고 쓰고 충전하고 쓰고 그런 걸 겪었습니다. 따라서 이 배터리 안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배터리 활용은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실험실을 봤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인 산업 현장 그리고 산림 산업 현장, 실험실 현장을 봤다면은 이제는 현장의 생태 조사와 관련된 사고 사례도 좀 찾아봤습니다. 잠깐 이게 2021년 아마 2020년이 맞을 겁니다. 이건 제 오타인 것 같은데요. 작년에 상주에 있는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소속 연구원인데요. 35세 여성이 조사를 가다가 과수원 주인이 설치한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 울타리를 접촉해서 감전되어서 네. 사망했습니다. 이때 이제 혼자 일행 없이 혼자 작업하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발생 안 되어 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늦게 구급대가 출동해가지고 병원을 옮겼지만 사망한 사고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렇지 않게 우리 시골에 가면은 이런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 울타리 되게 흔하잖아요. 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도 잘못하다가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건 올해 저도 이거 되게 충격적이었는데요. 이 경기도 고양시에 한강변에 장항습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 장항습지라고 하는 곳이 생태적인 가치가 높아가지고 람사 습지로 지정된 곳이거든요. 네네. 보호지역으로 생태적인 가치를 인정받아서 보호지역으로 인정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환경 정화 작업을 뭐 쓰레기 같은 것을 치우는 작업을 하신 분들이 들어갔는데 여기 지뢰가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아마 위에 뭐 군부대에서 홍수 때 떠내려간 네네. 지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지뢰 때문에 터져가지고 발목이 절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습지 환경 정비 작업을 의뢰한 지역 환경단체 파견 직원으로 동료 5명과 함께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고 하네요. 비단 여기 이런 장학 습지에서는 환경 정화 활동뿐만 아니라 교육 활동들, 시민 교육 활동, 다사 활동들도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그러한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뭐 외국에서도 현장 조사, 뭐 지질학자라든지 생태학자들 현장 조사를 할 때 사망하는 사고들이 혹은 다치는 사고들이 없지 않아 꽤 있습니다. 네. 뭐 거기라고 해서 다를 거 많이 없죠. 저도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2018년도에는 바이오 블리츠라고 하는 시민 과학자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바이오 블리츠라고 하는 행사가 종종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네. 그래서 이 시민들과 함께 야생 동식물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이 상당히 나이도 많으신 베테랑 생물학자 분이 여기 참여했다가 홍합을 조사하던 도중에 갑작스러운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 현장 조사와 관련돼서 완전 베테랑일 텐데 네. 뭐 베테랑이라고 해서 안전사고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올로지스트 지질학자인데요. 현장 조사를 수행하던 도중에 또 미국 같은 데 큰 픽업 트럭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큰 픽업 트럭에서 짐을 내리는데 문제는 짐을 내리다가 뒤에서 음주운전자가 박은 거죠. 그래서 아마 하반신 불구까지는 아니지만은 거의 그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걸어서 다녀야 되는 장애를 가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분은 그 이후에도 장애를 어느 정도 좀 극복하면서 장애인들과 같이 지질학적인 필드워크, 현장 조사를 같이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An accident didn't stop this geologist from doing fieldwork.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지만은 사고가 지질학자의 현장 작업, 현장 조사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 이런 지질 조사, 현장 지질 조사를 할 때 다음과 같이 그 안전, 세이프티, 안전과 관련된 매뉴얼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의 이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지질 조사를 할 때 지질학적인 현장 조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낙석, 이런 돌 같은 뭐 지층을 보다가 네. 위에 돌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질병, 복통, 어지러움, 또 옆에 물이 있는데 조류, 그 물에 있는 물리기 같은 조류가 덮인 바위를 지나가다가 네. 미끄러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마 비슷한 경험을 저도 가져갔고 여기 채윤 학생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좀 날씨가 안 좋은 비가 내리거나 쌀쌀한 날씨 같은 경우에 저체온층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간 현장 활동 시에는 화석 채취 과정 중에서 탈장 혹은 등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뭔가 네. 망치질을 많이 하고 하다가 등에 디스크가 걸리거나 탈장은 어떻게까지 하면 탈장이 생길까요? 무거운 걸 들어서 음. 갑자기 힘을 들으면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망치질, 조수간만, 뭐 민물 썰물에 의한 위험, 바닷물로 몸을 씻다가 갑자기 뭐 심장마비 네. 걸릴 수도 있고 절벽에서 실족하거나 뱀에 물리거나 이건 아까쯤에 지뢰랑 비슷한 사실일 수도 있는데요. 옛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포탄이라든지 지뢰가 발굴하는 과정에서 폭발하는 위험, 물놀이 등등의 위험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example of typical student fieldwork on low risk cliff. 사례인데요. 이 학생들을 데리고 지질 답사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제 현장 조사에서도 사고는 발생할 수가 있고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안전사고는 정말 생각지 않게 정말 어이없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볼까요? 이것도 최근에 있는 기사들인데요. 야유회에서 갑자기 툭, 이거 아마 봤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물놀이 빠지라고 하나요? 그런 빠지 같은 데서 물놀이 하다가 이제 툭 밀어서 네. 했는데 그 장난 당한 사람이 사망을 한 거죠. 여기 있네요. 레저시설 빠지선 위에서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B씨를 갑자기 뒤에서 밀어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 장난이었는데 동료를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또 이런 것도 매우 비일비재하죠. 셀카를 찍다가 경치 좋은 곳에서 셀카를 찍다가 미끄러져서 추락을 했는데 구하려던 친구까지 같이 추락한 브라질의 사례입니다.
절벽이라든지 경치 좋은 곳 아니면은 건물 같은 데서 셀카 찍다가 사망하는 사고들 적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또 이슈가 되었던 사고인데요. 대학생들끼리 차 타고 가다가 뭐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밤에 5명이,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4월 15일 중간고사 전후였던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에 같이 공부를 했거나 네.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에 뭐 뒤풀이를 하러 같이 이동하는 도중에 이 뭐 그 그린카인지 소카인지 그 차를 빌려서 탔는데 호수에 빠져가지고 운전 미숙에 의한 사망 참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서도 언제든지 안전 사고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제 모습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요? 이제 수업도 비대면이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밖에는 나가기 좀 아직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집에서만. 그러면 안전하려고 하면은 네. 제일 안전한 건 이불 안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어떻게 겁나가지고 바깥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 놀러 가도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이불 밖은 항상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기 위해서 이불 안에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불 안에만 있을 수는 없죠. 맞습니다. 항상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를 하고서라도, 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전을 신경을 쓰면서 이불 밖에서 활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제가 대학원생 시절에 경험했던 안전사고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벌써 35분이 넘어갔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10분 이내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자, 2007년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요. 들은 저희 선배가 경험한 것인데요. 재현 사례입니다. 다음과 같이 생긴 토양 코어를, 이거를 망치로 때려 박아가지고 네. 토양을 채취하는, 이걸 끄집어내서 이 안에 토양이 꽉 채워지게 되면은 끄집어내서 토양씨를 채취하는 장비인데요. 망치질을 하다가 이 부사수가 토양 코어를 잡고 있는데 네. 이 부사수는 작업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토양 코어의 뚜껑을 빼려고 네. 잡는 순간에 사수는, 망치질을 한 사람은 망치질을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망치에 부딪힌, 상당히 오랫동안 이 치료를 받았던 사고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있는 힘껏, 이게 그냥 이 사례에서는 작은 망치인데 그 공사장에서 쓰는 해머, 네. 그 망치로 때린 거예요. 오한마 같은 거. 아이고. 저기 있는 오한마. 아, 여기서 안 보이겠네요. 나중에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건 아주 간단한 사고긴 한데 2008년에 8월, 이건 제가 겪은 것 같아요. 톱질을 하다가 좀 힘이 들어가가지고 하면서 살짝 네. 손을 좀 베인, 손톱에 의해서 베인 경우가 되겠고요. 또 2008년에 이건 참 어이없는 사고긴 한데요. 현장 조사도 아니에요. 이 아침이었어요. 이 조사 첫날 잘 마무리하고 둘째 날 아침에 아침 식사, 펜션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네. 식당 아주 이러한 평상이 있었고 거기에 한 5명 정도가 앉았거든요. 네. 이 아주머니가 계속 그 트레이로 밥이라든지 국을 나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 당시에 실험실 막내였기 때문에 네. 좀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부지런히 아주머니 하는 거 뭐 옮기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저는 여기서 뭐 국을 옮기고 아주머니는 오고 있었고 저는 또 여기 국을 가지려고 딱 돌았는데, 그러면서 아주머니랑 부딪힌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아주머니가 가지고 있던 미역국이 그대로 제 발목에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화상이 뭐 지금은 완전히 다 나았긴 했습니다만은 꽤 적지 않게 화상이 발생했습니다. 미역국이 아주 잘 끓인, 갓 끓인, 또 기름도 많이 참기름도 많이 넣으셔가지고 그 끓는 점이 좀 높았던 그 미역국이었나 봐요. 그래서 사고 발생한 이후에 계속 물집이 발생하고 물집 제거 치료를 하고 4일 후, 11일 후 한 2주 정도 지나면서 이제 상처는 거의 완치가 되고 이제 흉터 제거로 치료의 목표가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그럼 이제 흉터는 남아. 흉터 없습니다. 아, 흉터는 정말 없고요. 네. 뭐 대신에 문제는 한 2주 동안 계속 이런 붕대를 감으면서 네. 현장 작업을 하지 못했던, 현장 작업에서 열애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머쓱한 얼굴 표정이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괜히 내가 다쳐가지고 산에 일을 못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그 머쓱한 표정입니다. 상당히 지금 봤을 때 촌스러워 보이죠? 머리카락도 길고. 또 다른 사례로는 조사를 다 한 다음에 아이고. 이제 스타렉스 승합차를 탑승하던 도중인데 이게 스타렉스가 아니어서 잘 보이지 않죠. 스타렉스는 뒷문이 미닫이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닫이를 하고 그것을 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프레임을 잡았나 봐요. 네. 그런데 이 또 차를 모는 선배가 급해가지고 또 이게 밤 막 그 해가 질 때쯤에 빨리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마음이 다들 급해가지고 네. 또 이 타는 사람도 굳이 여기 프레임을 안 잡고 안에 손잡이도 있는데 네. 또 정신없다 보니까 여기를 잡은 거죠. 그 과정에서 문을 꽉 닫으면서 손이 다음같이 끼었던 손가락이 네.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2008년 12월인데요. 또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근데 또 급한 상황에서 짐을 학교에 도착해서 짐을 내려놓고 네. 후진을 하는 과정 도중에 가로등을 추돌해가지고 가로등이 전복된 그래서 보험료로 37만 원, 한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보험료가 청구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가로등을 추돌해서 다행이죠. 그러나 사람을 추돌했으면은 네 끔찍한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캠퍼스에서도 의외로 자동차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또 전동 킥보드 때문에 네. 좀 많이 사고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네. 네. 캠퍼스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네. 지나가는 사람도 찾기를 지나가는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실험실에서 또 발생한 것들 이거는 요즘에는 발생 안 할 것 같은데요. 옛날 구닥다리 건조기 같은 경우에 이런 화재 아니면 온도 조절 장치들이 불량해가지고 목재실을 넣었다가 고온에서 불씨가 발생해서 불타버리는 네. 불이 나는 사고들이 의외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201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건조기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많은 여튼 뭔가 건조를 할 때 화재 위험성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그 인체공학적인 그 산재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항상 겪고 있는데 무리한 작업을 할 때 삽질을 하거나 뭐 짐을 들거나 무거운 거나 들거나 할 때 만성 허리 통증 및 관절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재현한 사진이고요. 이건 제가 직접 겪었던 것인데요. 열대림 조사 하던 도중에 이거는 뭐 그 이후에 찍은 것이긴 합니다만 다음과 같이 큰 나무를 건너가야 될 때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넘어가는데 이 나무에 지금 이끼가 껴 있잖아요. 네. 또 열대림은 항상 비가 와가지고 축축하단 말이죠. 네. 저도 나름 조심한다고 했는데 지나가다가 확 미끄러지면서 네.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를 찢는데 이 왼쪽 팔로 지탱을 하려고 했던 거죠. 네. 그러면서 땅에 왼쪽 발이 딱 부딪히면서 여기 어깨가 상당히 통증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좀 어깨가 좋지 않았던 지금은 또 크게 문제는 없는데 한 6개월 정도 좀 어깨가 신경 쓰였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가장 흔한 일 같습니다. 채윤 학생도 겪었죠. 저 역시도 이제 설악산 이제 출장 가는 상태에서 앞에 분은 아무렇지 않게 밟고 지나갔는데 저도 그냥 그거 보고 이제 발자취 따라가서 가고 있다가 진짜 이끼가 싹 벗겨지면서 저는 그때 바위를 밟고 지나갔거든요. 그 다음에는 잠깐 정신이 잃는 느낌. 아 그래요. 네, 허리에 찍히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아니면은 뭐 돌뿌리 같은데 네, 맞습니다. 나무 뿌리 같은데 걸려가지고 네. 넘어질 수도 있고요. 네, 저 어렸을 때 그 나무 뿌리에 한번 산길 가다가 나무 뿌리 걸려서 붕 떠가지고 머리부터 떨어져가지고 한 몇 분간 정신을 네, 기절을 했었던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이마에 네. 큰 혹을 달고 집에 가서가 엄마 아빠가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뭐 비슷한 상황에서 이 열대림에 갑자기 조사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급하게 산을 내려갔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막 뛰어내려가다가 여기서 또 조사에 참여했던 다른 동료가 미끄러져서 떼굴떼굴 한 두세 바퀴 굴렀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때 이렇게 다치면은 이제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산에 깊숙한 곳 들어가면 이제 휴대폰이 잘 안 터지더라고요. 앞에도 그래갖고 같이 있던 그분도 되게 힘들어하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네. 항상 이런 좀
크고 작은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고요. 네. 이거는 지금은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과거에 조사를 할 때 식사를 해먹었던 네. 일들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인데 지금은 이후에는 절대 안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런 불을 이용해서 식사를 해서는 안 되겠죠. 맞습니다. 화재 위험, 산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추락과 관련된 것도 제 좀 경험이 있습니다. 직접 떨어지진 않았으나 네. 위험했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중국에 답사 갔을 때였어요. 10년 전에 이 모습이었을 때였는데 이 플럭스 타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산림 생態 수업 시간에 소개를 하는데 산림과 대기 사이에 이산화탄소의 교환을 측정하기 위해서 나무 키보다 더 높은 타워를 올려다 놓고 네. 그래서 높이별로 센서를 갖다 놓는 장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플럭스 타워를 구경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던 거죠. 한 네. 높이 36m까지. 36m까지 이 수직 사다리입니다. 보면은 그냥 수직 사다리고요. 36m. 네, 수직 진짜 직각이었어요. 직각 사다리고 뭐 안전 장비로서 특별하게는 없고 다만 그냥 프레임 정도만 있는 바깥 프레임 정도만 있고 그러네요. 네, 특별하게 뭐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야 돼요. 36m. 네. 여기 저는 그 당시에 정말 안전에 대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진짜 자랑은 아닌데 제가 겪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문제는 여기 사이트에 오기 전에 점심을 요런 데서 먹었었고요. 네. 점심시간에 여기 사진은 없으나 네. 또 중국 사람들이 술을 권했습니다. 손님이 왔으니까 술 대접을 한 거죠. 네. 또 술 안 주면 좀 섭섭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왠지 안 마시면은 그쪽에서 섭섭할 것 같아가지고 중국 뭐 꼬량주라든지 그런 걸 좀 마셨어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네네. 약간 춥기는 있었던 네. 상황인데 여기 와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올라가 보라고 한 거죠. 아이고. 그래서 저는 이 당시에 별 생각이 없이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도중에 진짜 이건 아니다. 네. 야, 내가 이거 잘못 올라갔다. 그 후회를 하면서 그게 또 올라갈 때 좀 지어볼게요. 저 혼자만 올라간 게 아니라 3명이서 같이 올라갔거든요. 네네. 위에 중국 사람 올라가고 제가 가운데 있고 아이고. 밑에 제 선배가 있고 네. 야, 이거 제가 떨어지면은 밑에 선배까지 그렇죠. 그래서 멀쩡한 맨정신이었어도 이게 상당히 무리가 가는 사다리였을 텐데 네. 약간 취기가 있는 상황에서 올라갔던 거 이건 정말 자랑은 아닌데 무용담 결코 아닌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반성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36m 지점에 올라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얼굴 사진은 그냥 평범해 보여요. 그렇게 취기가 있지는 않은데 네. 옷을 닦게 쓸 수도 있어요. 올라가면서. 그렇지만은 일단 올라가는 것 자체도 위험해. 거기에 이제 술 마신 상태에서 이런 것은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네, 일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 비슷한 플럭스 타워가 있는데 좀 달라 보이죠. 네. 일단 안전 헬멧도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허리에 공사장에서 쓰는 그런 뭐라고 해야죠? 버클이라고 해야 되나? 버클 같은 거 이제 네. 떨어지지 말고 중간중간 걸을 수 네, 있게. 걸어놓는 그것까지도 의무적으로 네. 일본에서는 제공했습니다. 사다리도 이런 수직 사다리가 아니라 계단식이어가지고요. 네. 뭐 올라가는데 큰 어려움도 없었고 네. 그런 안전 장비가 잘 마련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반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단식의 사다리에 안전 모두 장착을 하고 허리에 버클이 있어가지고 계속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 연구를 하는 환경인 거죠. 네. 혹시 채윤 학생도 본인의 경험 뭐 이와 관련돼서 한두 개 정도 소개할 거 있나요?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끼를 밟고 넘어진다던가 네. 그런 것도 있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가장 또 무서웠던 게 네. 산에는 야생동물이 있잖아요. 네. 그런 야생동물은 정말 제가 아무리 안전을 주의한다 한들 그 원래 있던 곳에 있으니까 뭐 멧돼지 같은 이런 야생동 만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번에 직접 겪은 건 아닌데 같이 일하시는 형님께서 이제 그분께서 이제 땅벌을 이제 벌집을 밟아가지고 50방인가 이렇게 쏘셔서 그대로 응급실 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와 진짜 조심해도
지금 이런 위험사가 있으니까 좀 더 제대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갑자기 벌이 막 온몸을 덮쳐가지고 두피부터 진짜 다 이제 벌침에 쏘이셔가지고 네.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지금도 추석과 관련되어 가지고 네. 그 예초 네. 하다가 추석 풀베기 하다가 네. 벌에 쏘여서 사망하는 사고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안전 사고라고 하는 게 항상 발생할 수는 있는데 또 우리가 주의를 하면은 네. 또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 그래서 마지막 몇 가지 슬라이드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우리는 완벽한가라고 하는 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제가 좀 공부를 해봤고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있습니다. 이게 고재철 원장님이 사고와 로또의 공통점, 사고의 예측 불가능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기라고 하는 글을 읽어봤는데, 우리가 뭐 맨날 안전사고 안전사고 발생하면 뉴스에서는 안전불감증 그런 얘기를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작업을 하는가, 뭐 그런 비난들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분은 좀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말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라는 것이 항상 발생한다. 네, 맞습니다. 볼까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접근이 가능했으나 오늘날 대형 생산 현장에서는 안전 점검으로 드러나지 않는 변동성들이 또 개인과 팀 간의 상호 간섭으로 변동성이 생존하고 있고, 그 결과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없이 정상적인 결과를 만들어가지만 드물게는 사고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안전 매뉴얼 강조하고 네. 안전 교육 강조하고 안전 복장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정말 예상하지 못한 복잡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또 거기 휴먼 에러는 대개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적인 실패이다. 사고 조사에서 조사자에 의해 정의되는 휴먼 에러, 뭔가 잘못된 행동을 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작업자에 대한 교육과 감독이라고 하는 접근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네가 안전을 신경 안 써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것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가 없고요. 인간의 특성이 잘 반영된 생산 환경 혹은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측하기 쉽지 않은 요인들의 알 수 없는 조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 하나 때문에 나비 효과가 생겨서 네. 사고가 발생하는 일들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닌 건데. 따라서 이분은 이제 뭔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언론이나 일반 시민들의 여론은 인과 이에 대한 욕구의 연장선상으로 사고의 원인 행위자나 제공자를 어떤 사람을 지명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 사람도 사고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했으나 정말 예상하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또 그 환경의 한계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계속 사고의 교훈을 새기며 조직 내 학습과 시스템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안전, 탄력성, 리질리언스, 그렇다.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고 전, 아니 위험을 발견 전에 상황이 위험에 이르지 않도록 안전 활동을 설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좀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1차원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복잡하게,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활동을 설계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분명히 그래서 현장에서도 이 안전과 관련된 레질리언스 템플릿을 연구 개발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한 마지막 3슬라이드 남았네요. 네. 재윤 학생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네요. 53분. 와, 이거 누가 볼까요? 이렇게 긴 안전 교육을. 자, 그래서 의사소통. 특히 이제 제가 혹은 작업을 할 때 작업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의사소통을 해서 업무를 지시를 하는데, 네. 그 업무를 지시할 때 잘 명확하고 자세하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또 안전사고를 줄이는 중요한 좀 뭐라고 할까요? 지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A는 이 안전과 관련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의 사고 위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상급자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7가지에 대해서 문제 없지? 라고 물어봤는데 이 B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의 이제 경험과 지식의 한계로 하나, 둘, 셋, 넷, 4가지밖에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그 생각하지 못한 3가지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업무를 지시를 할 때 명확하게 좀 쉽지는 않겠지만 이걸 다 일일이 점검하는 것이 분명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은 명확하게 1, 2, 3, 4, 5, 6, 7 문제 없는지를 물어보고 또 이 하급자는 이 1, 2, 3, 4, 5, 6, 7 문제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사소통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분명 현장에서 보면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저 역시도 다 저는 잘 모르니까 음. 이번 인턴 생활도 그렇고 다 상급자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거를 또 제가 이제 긴장하기도 하니까 다 멍해지더라고요. 잘 안 들어오죠. 네, 맞습니다. 그게 또 현장에서 그런 뭐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미리 가기 전에 사전에 얘기를 하나요? 사실 가기 전에 하면 정말 좋겠지만은 막상 가면은 이제 그때 가서 허겁지겁 하는 경향이 더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 항상 조사 업무라고 하는 것이 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어떤 일을 하고 네. 이런 일을 했을 때 이런 점에 조심을 해야 되고 네. 그럼 교육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또 조사 가기 전에 시간이 급하단 말이죠. 맞습니다. 챙길 것도 많고. 그럼 현장에 가서 부랴부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 조심해라. 얘기를 하면 하급자 입장에서는 잘 들어오지 않고 네. 또 듣는다고 하도 그것을 놓치게 되고 네.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도 알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의한 불충분한 업무 지식을 하지 말고 네. 명확하게 자세하게 시간을 들여서라도 사전에 충분히 좀 작업 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하는 것 필요합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현장 조사, 안전사고 원인과 관리 방안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만든 자료인데요. 네. 제가 겪어보니까 사고가 언제 발생하는가? 시간과 마음이 급박할 때, 아, 네, 일에 맞습니다. 쫓길 때, 네. 여유가 없을 때, 네. 또 작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네. 그래서 눈앞에 닥친 일들만 하다 보니까 네. 좀 큰 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인지를 못하는 거죠. 네. 세 번째, 무리하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맞습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좀 집중력이 유지가 돼가지고 안전을 신경 쓰면서 하는데 이제 피로가 쌓이다 보면은 네. 무리하다 보면은 이 안전을 부주의하게 되면서 네.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미숙년자의 경우, 의욕만 앞서는 경우, 미숙년자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네. 하다가 헛발질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번에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채윤 학생이 정말 훌륭해가지고요. 잘 해보려고 열심히 한 것인데 그러다가 좀 무리를 해서 네, 사고가 났다라고 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미역국 사리 같은 경우에 미역국 사리라든지 아니면 좀 대학원 초년생 시절 같은 경우에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네. 좀 다친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나는 미숙년자에서 벗어나서 좀 이제 현장에 대해서는 알 건 이제 알게 된 것 같아.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 작업에 익숙해졌다고 느낄 때쯤에도 이때 네. 한번 조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뭐 약간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해외 여행을 했을 때 몇 번 좀 위험한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도난, 강도 네. 사고들이 있었는데 그때 한 해외 여행을 남미에 60일 정도 다녔었는데 59일은 다 안전했어요. 또 그동안 59일 동안에 저도 누가 저를 덮치지 않나 좀 경계 레이더를 날카롭게 유지를 했었는데 딱 하루 방심했었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아니고 딱 하루가 방심한 날이 첫 번째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이때가 고산지대여가지고 네네. 막 고산병 걸렸을 때여서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한 2, 3일 정도 쉬었다가 여기서 더 2, 3일 쉬면 안 되겠다. 오늘은 좀 이동을 해야겠다.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때 무리해서 이동을 했었고요. 네.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나 한 여기 2, 30일 정도 지나가지고 여기에 익숙해졌던 것 같아. 난 이제 여기 좀 익숙한 것 같아. 사람들 위험하다고 하는데 뭐 지낼만 한데 다 사는 건 마찬가지인데 네, 맞습니다. 이때 이 두 가지 조합이 엮여가지고 그때 크게 털렸습니다. 아이고. 잘못 만났어요.
그래서 제 경험에서는 이런 4가지 조건일 때 사고가 잘 발생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4가지에 좀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급하게 하지 말고, 물론 우리가 좀 느슨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빠릿하게 작업할 때 절대 무리하지 않는다. 네. 두 번째, 작업 전에 전 과정에 대한 사전 교육을 해서 이 작업자들이 전체적인 일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네. 작업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동시에 그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되겠고요. 관련 사례, 안전사고 사례를 학습하고 위험 요소를 작업자들이 사전에 인지, 예측, 공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것이 지금 제가 안전교육을 하는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건 정말 당연한 얘기지만은 보호장구를 잘 착용하고 안전에 최대한 신경을 쓰면서 작업을 하는 것 필요합니다. 혹시 그 외에 또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 어떤 것에 또 신경을 써야 될까요? 아까 교수님이 앞서 말한 대로 이제 뭐 이런 일을 할 때 음주 같은 거나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일단 그거만 현재는 좀 떠오르고 있고요. 네, 뭐 직접적으로는 또 아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말하기 곤란하나, 네. 말하기 곤란하나 그 음주와 관련된 것들 술 조심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뭐 그것이 꼭 작업이 아니더라도 생활에서도 음주와 관련된 안전사고 아까 집에 대학생 사이에 봤다시피 네, 맞습니다. 주의해야 되겠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항상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좀 사고와 관련된 사례를 겪어보기도 했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안전을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다른 동료들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거기에 플러스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이 갓난 아기가 있다 보니까 세상이 항상 무서운 거예요. 언제든지 이 아이에게 위험한 요소들이 주위에 다 널려 있고요. 네. 아이를 키우면서 더 안전에 대해서 좀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아직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자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안전에 대한 그 세포가 네. 발달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 채윤 학생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인턴하기 전에 그 과거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네. 인턴하기 전에 제가 좀 안전에 신경을 쓰면서 또 군대도 갔다 왔으니까 네, 맞습니다. 군대 안전 사고들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해서 작업을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만은 또 막상 가서 안타깝지만 좀 안전 사고들이 조금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은 네. 잘 몰라요. 아무리 안전사고 조심한다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거나 사례를 접해보지 않으면은 이 안전사고에 대한 세포가, 안전에 대한 세포가 발달하지 않습니다. 네. 특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오늘 시간을 들여서 벌써 거의 1시간 넘었는데 좀 장기간의 자유긴 하지만은 저의 경험을, 좀 부끄러운 경험도 있지만은 저의 경험을 다 털어놨었고요. 네. 여러분들 이런 사례를 보고 안전에 신경을 쓰면서 꼭 비단 저희 연구실의 현장 조사가 아니더라도, 꼭 산림 조사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사회 진출했을 때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네, 맞습니다. 뭐 사무실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사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형광등 갈다가 넘어져가지고 네. 다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나중에 아이를 키우면서도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에 신경을 쓰면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의 안전세포를 좀 촉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안전세포가 발달했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정말 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안전에 조심하면서 여러분들 사회생활, 여가생활, 생산 산업 말이 잘 안 나, 마무리가 안 되네요. 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안전을 조심하면서 사회생활과 또 여가생활, 네. 생활을 즐기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까요? 또 채윤 학생 또 마무리 인사말로. 이제 곧 명절인데 아까 앞서 교수님께서 말하신 대로 이제 뭐 제사식 차례 이제 산에 가서 이제 그런 거 할 때도 뭐 많이 벌초할 때도 이제 좀 조심하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채윤 학생 정말 고마워요. 이게 저는 처음에 한 30분에서 5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 이상으로 시간이 걸렸고, 또 채윤 학생도 본인의 이 사고 사례를 얘기를 하는 것이 편한 것만은 아니었을 텐데 네. 또 본인의 이제 사고 사례를 공유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겪어보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겪어보기 전에 정말 몰라요. 그렇다고 이 안전사고를 다 겪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다들 안전한 생활을 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부였고요. 또 2탄에서는 세부적인 강론으로 저희 학생들이 준비를 한 세부적인 그 강론 살림 작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에 얘기한 야생동물, 네. 음주, 운전, 등산, 화재, 실험실 또 각 분야별로 안전에 대한 컨텐츠들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상 여기까지 안전교육 1차 안전사고 현황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들었고요. 이상 여기까지 저는 상지대학교 산림과학과 윤태경 교수 그리고 상지대학교 재학 중인 17학번 원채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채윤 학생도 고맙습니다. 네.